인사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랩에서 치매사고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는 이명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랜섬웨어에 대한 얘기고요. 제가 재미있게 그 타이틀을 랜섬웨어 뭐 이렇게 비슷하게 좀 재미있게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보안 담당자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 랜섬웨어 사례, 저희가 경험했던 사례들을 공유를 해드릴 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조직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이퍼스트라고 하는 치매 사고 조직을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고요. 저는 그 에이퍼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분석가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치매 사고를 분석을 이때까지 경험을 했었는데, 외부에 노출된 서버라던가 아니면은 랜섬웨어, 오늘 얘기가 나올 랜섬웨어에 대한 거, 또는 포스 기기들, 또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 사건, 또는 가상화폐를 오출금하는 이런 사건들, 또는 내부자 거래, 그리고 또 APT라고 불리우는, 대부분은 아마 북한발 공격이고 라자루스라고 칭해지는 것들일 텐데요. 이런 APT 공격들, 그리고 또 치매인 줄 알았지만 사실 치매가 아니었던 매우 다양한 사건들을 현재까지 경험을 하고 있고, 그 경험들을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만들었던 제목이 랜섬웨어인데, 이걸 만들었던 이유는 이게 요즘에 여러분들 랜섬웨어 관련된 자료들이나 외국 보고서들 보시면 랜섬웨어가 많이 줄고 있다, 2022년도에 많이 줄고 있다, 이런 논지에 이런 보고서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여전히 랜섬웨어가 남아서 동작하고 있다, 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랜어웨이 섬웨어, 랜섬웨어 이게 말장난 같은 걸 만들어서 만들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랜섬웨어 관련 트렌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올해 상반기에 보고서가 체인앨리시스에서 나왔었는데요. 공격자의 수익금 규모가 많이 줄고 있다라고 하는 형태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 20년도, 21년도에는 거의 한화로 한 1조 원 가까이 되는 수익금 규모가 있었는데요. 그게 작년에는 거의 한 10분의 6?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였고요. 그래서 랜섬웨어가 많이 줄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변종의 수명도 사실 변화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나왔던 랜섬웨어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스를 보면 3,907데이를 생존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번에 나온 2022년도에 나온 거는 한 70일 정도밖에 활동하지 않고 새로운 랜섬웨어 변종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 샘플의 추이는 저희 쪽에서 나온 그 랜섬웨어 관련된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크게 이슈는 없습니다. 특히 이 랜섬웨어 샘플들은 국내에서 활동되는 샘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전체 통계는 아니겠지만, 위쪽에 보시면은 점점 줄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아래쪽에 있는 랜섬웨어 종류별 신규 샘플들도 한 세 종류를 빼고는 거의 다 변종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 11월 이후에 랜섬웨어 샘플 수가 급감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6월 달에 발견된 샘플 수는 아까 보셨던 한 세 종류, 매그니베르나 아조프, 그다음에 스톱크립트 정도인데요. 뒤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그니베르가 사실 국내에 감염되는 대다수의 랜섬웨어 감염을 차지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부터는 국내에는 랜섬웨어가 상대적으로 잠잠한 편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국내에서 랜섬웨어에 감염된 피해 시스템이나 감염된 파일 수를 보면 크게 유의미한 변화가 보여지지는 않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짙은 색으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 대부분 매그니베르라고 하는 랜섬웨어입니다. 이거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피해는 사실은 없고 일반 개인 사용자들이 감염되는 것들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의 최근에 랜섬웨어 관련된 피해 수는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건 없고, 6월 달에는 매그니베르가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6월 달 통계만 보여드려서 그런데 5월 달도 그렇고 4월 달도 그렇고 계속 앞으로 지나가도 매그니베르가 대다수의
감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뉴스를 보시면 랜섬웨어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랜섬웨어 관련된 뉴스가 딱 한 건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거의 뭐 한 300~400건의 뉴스가 해마다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통계를 내보면 거의 하루에 한 개의 랜섬웨어 뉴스가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뉴스들이 등장했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 어떤 랜섬웨어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피해자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피해 업체들이 많이 늘었는데 이 왼쪽에 보시면은 공공교육, 의료, 식품, 그다음에 IT 통신, 제조 등으로 다양한 섹터를 가리지 않고 이런 랜섬웨어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국가별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대부분 다 미국 아니면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의 피해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식품업체 하나, 공공기관 하나가 올해 상반기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랜섬웨어 기사들을 보셨더라도 그 국내 관련된 랜섬웨어 감염 업체에 대한 정보는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랜섬웨어가 좀 주춤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슈를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랜섬웨어에 감염된 피해 업체들의 반응이나 상황을 한번 상반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보면 많은 업체들이 랜섬웨어에 감염됐는데 협박금을 점점 지불하지 않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랜섬웨어 한 건에 대해서 피해금을 지불하면 그 협박금을 지불하면 그게 9건의 랜섬웨어를 공격하는데 및 자금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랜섬웨어에 감염된 업체들이 돈을 지불하는 것을 보면 76%, 70%, 50%, 41% 점점 줄고 있죠. 감염이 돼도 이제 돈을 잘 지불하지 않는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상반기 때 일어났던 일 중에는 일부 업체는 이제 피해 사실을 은폐를 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고요. 또는 병원 같은 경우는 그 병원에서 피해를 입은 암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올해 최초로 랜섬웨어 피해를 입은 업체가 폐업을 신고하는 사건들도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범죄자 관점에서 보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라스라고 불리는 랜섬 애저 서비스 형태의 랜섬웨어 공격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통계로 보면 한 64%가 전체 중에 64%가 라스 형태의 공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퀼린이라고 하는 랜섬웨어는 파트너를 더 많이 섭외하기 위해서 수익금의 85%를 지불하는 형태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파트너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윈도우즈를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가 많았는데요. 이것들이 리눅스나 맥OS 같은 형태로도 변종을 가져가고 있고요. 뭐 지금까지 나온 랜섬웨어도 거의 수백 종, 수천 종에 달하는데 올해만 해도 또 다른 랜섬웨어들이 새롭게 14종이 등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염 방식의 변화도 유의미하게 볼만한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뭐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뭐 정상적인 파일인 줄 알고 다운로드 받았으나 감염이 되는 뭐 이런 형태의 공격들이 주로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위쪽에 보이는 검색 엔진 노출이나 광고를 악용한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더 공격자들이 공격을 수행하고 그 최종적으로 랜섬웨어를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변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출된 포트를 대상으로 한 공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지만 고애니웨어나 무브잇 같은 파일 송수신 프로그램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클럽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340억 개 업체, 우리나라는 사실 많이 빠져 있는데요. 해외 기준으로 340억 개 되는 업체들이 랜섬웨어 피해를 당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ESXi라고 해서 그 VM웨어에서 VM 머신을 기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제공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 ESXi를 대상으로 해서 랜섬웨어를 공격을 해서 가상 머신들을 다 망가뜨리는 형태의 공격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격자의 전략 측면에서도 올해 상반기에는 많이 두드러진 점이 있었는데요. 공격자들이 이제 새로운 전략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랜섬웨어에 감염시키기 전에 데이터를 훔치죠. 그리고 훔친 거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곳에 판매한다는 목적으로 협박금을 또 뜯어내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더 잘 유통시키기 위해서 다크웹 대신 토렌트를 이용하는, 토르 대신 토렌트를 이용하는 이런 형태의 방법으로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점은 그 피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어느 정도까지 지불 가능한지를 파악을 해서 협상에 활용을 하는, 마치 이제 진짜 랜섬웨어를 가지고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형태의 전략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분명히 랜섬웨어를 이용한 공격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범죄인데, 랜섬웨어에 감염시킨 후에 기부금을 내라는 형태로 하는 형태의 공격들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악의적인 목적으로도 쓰지만, 그리고 금전적인 목적으로도 쓰지만,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 또는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말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는 한 사례에서는 개인적인 복수심에 의한 랜섬웨어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사용이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공격 그룹 간 연계들이 상당히 두드러졌던 것 같은데요. 콘티 랜섬웨어가 핀세븐과 협업을 한다던가, 또는 RA 그룹이 바둑의 소스 코드를 이용을 해서 했다던가, 또는 IAB라고 해서 이니셜 액세스 브로커들이 있어서 해킹하는 조직 따로, 또 랜섬웨어를 뿌려가지고 수익금을 걷어들이는 조직이 따로따로 이렇게 협업하는 형태의 사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응자 관점에서 보면 이제 각 국가나 사법 당국의 대응이 되게 적극적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합동으로 보안 검거문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러시아 그 랜섬웨어 범죄자를 대상으로 현상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또는 여러 국가 간의 공조를 통해서 그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데이터를 훔치고 유포할 때 사용하는 DLS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거 중에 하이브리크 사이트를 폐쇄를 시키기도 했고, 또 실제 랜섬웨어 공격자들을 체포를 해서 형사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쪽의 대응 방안으로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몇 개 민간 업체에서 보코아 키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랜섬웨어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OS를 한 연구기관에서는 만들어서 RSA에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했던 사례들 몇 개를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저희는 2016년도부터 랜섬웨어 케이스들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한테 의뢰까지 하지 않은 그런 감염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의뢰된 걸 저희가 다 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분석한 것들 중에 최근에 있었던 일들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랜섬웨어, 이 다크사이드라는 랜섬웨어에 대한 거고요. 그 랜섬웨어를 어떻게 유입됐나를 한편 살펴보면, 웹서버의 원인 미상의 방법으로 웹쉘이 들어오게 된 거고요. 보통 예전 같으면은 이 웹서버가 웹쉘에 의해서 공격당한 이후에는 거기에서 이 피해가 그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내부까지 레터럴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그 레터럴 무브먼트 일어난 이후에 랜섬웨어까지 감염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때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관리자의 계정입니다. 관리자의 계정을 이용해서 파워쉘로 원격 명령을 날려서 내부에 있는 다른 PC들의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 형태의 사례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건도 보시면 이번에 MS 익스체인지 서버를 이용해서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 메일 서버죠. 작년에 익스체인지 서버 관련돼서 제로데이 취약점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뭐 APT 공격이나 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공격도 할 수 있지만, 랜섬웨어 공격자들도 이걸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 서버를 탈취를 하고 여기서 또 관리자 계정을 얻게 됩니다. 관리자 계정을 얻은 걸로 RDP나 또는 우리 공입폴드에 사용되는 SMB 프로토콜, 그리고 WMIC 등을 이용을 해서 원격 시스템들을 장악을 하고 랜섬웨어의 또 다수의 시스템들을 감염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하죠. 네, 세 번째 사건도 보면 상당히 또 복잡한데, 전체적인 흐름만 놓으면 그렇게 크게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는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개인 사용자의 PC가 외부에 RDP가 노출됐고요. 그렇게 노출된 것을 통해서 외부에서 RDP 브루트 포싱 공격이 일어나고, 그 PC에서의 침해로 그쳐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리자 권한이 탈취가 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앞서서 똑같이 RDP와 SMB, 그다음에 WMIC 말고 여기에서 울트라 VNC 같은 관리 용도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로 레터럴 무브먼트가 일어나죠. 그래서 또 많은 수의 조직 내 시스템들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건도 보면 또 이와 별반은 다르지 않은데요.
내부 서버에 있는 내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버가 있는데 그 운영 서버의 RDP가 외부에 순간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이 노출되자마자 외부에서는 공격자들이 브루트포스 공격을 시작을 하고 그 해당 서버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접근한 이후에는 또 관리자 계정을 얻게 되고 RDP를 이용해서 레터럴 무브먼트를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약간 다른 방법이 쓰였는데 이거는 뒤쪽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EXXI 서버들을 대상으로 랜섬웨어에 감염시키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랜섬웨어 종류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대부분 기업에서 일어나는 형태의 사건들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일반인들은 이메일을 통한 스피어 피싱 형태로 당하던가 아니면 웹사이트를 방문하다가 감염돼서 랜섬웨어까지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크게 두 종류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업 관점에서 본다면 대부분 외부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포트나 또는 서비스들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들어오게 되고 RDP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레터럴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들이 거의 정형화된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네 번째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네 번째 사건은 저희가 갔을 때 이미 케이스가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피해 기업은 일부 PC나 서버들이 이미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었고요. 감염된 PC와 서버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VM웨어의 그 ESXi 서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VMDK가 모두 암호화돼 버렸기 때문에 가상 머신들을 다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요. 이 피해사는 이미 공격자와 협상을 통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근데 왜 저희를 왜 불렀나 봤더니 유사한 방법들에 의한 공격들이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었던 거죠. A라는 공격자한테 피해를 받았는데 얘네들이 다른 공격 그룹에 그 정보를 흘린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수로 재발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었고요. 명확한 침해 경로와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분석을 해본 결과 최초 접근 방법은 아까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RDP 포트를 이용을 해서 외부에서 다양한 접근이 있었고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으로 9049회 로그온을 시도를 합니다. 사실은 9049회가 로그온 시도되기 전에 시도가 한 3, 4번이라도 됐으면 차단이 됐어야 맞죠. 근데 그걸 안 해놨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던 것이고요. 이때 공격자가 사용한 IP를 보면 대부분 토르 IP고요. 토르 IP는 사실 임시적인 IP라서 우리가 그 IP를 미리 알고서 차단한다? 이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토르 IP나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의 IP들이 공격자들이 사용한 IP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격자는 RDP 로그인을 성공한 이후에는 백도어를 하나 설치하는데요. 백도어를 설치한 방법도 좀 특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일을 쓰지 않고 ADS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들이 사실 최근에는 많이 사용이 안 됐었는데요. 이번 랜섬웨어 공격자는 이런 일반적인 해킹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은닉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인데요. 사용자 폴더에 있는 도큐멘트라고 하는 폴더에 ADS로 악성 파일을 랜섬웨어를 동작시키기 위한 렛 파일을 박아가지고 설치를 한 상황이 발생이 됐었고요. 이렇게 공격자는 들어와서 렛툴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안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의 계정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크레덴셜이라고 하는 것들을 획득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한 3, 4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 대부분은 비슷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탈취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널소프트사의 패스워드를 추출하는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한 20에서 30여 개가 될 텐데요. 널소프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패스워드 뷰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얘를 이용하면 네트워크 상에 흘러다니는 패스워드나 또 브라우저를 이용할 때 저장시키는 거 또는 PC 디스크 안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들 또는 특정 소프트웨어들이 사용하는 패스워드들을 추출해내는 무료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들 스크립트화해서 자동으로 수집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미미카츠라고 하는 방법을 여전히 꾸준히 사용합니다. 물론 미미카츠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AV 솔루션들이 대부분 많이 잡습니다만 공격자들은 미리 해당 AV에 탐지되지 않도록 변조를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AV들이 사실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또 한 가지 사용하는 방법이 키로거를 사용했습니다. 보통은 앞에서 사용했던 널소프트의 패스워드 뷰어 프로그램이나 미미카츠 정도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ESXi 쪽을 해킹을 추가로 했어야 되기 때문에 키로거의 프로그램까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용 크로거인 리포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고요. 무료로도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격자가 수집한 계정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274개의 평문 패스워드를 확보했습니다. 거의 직원의 전 직원의 평문 패스워드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부에서 루트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공격자는 공격에 성공하고 또 크레덴셜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내부로 이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야 될 텐데요.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네스캔이라는 아주 유명한 도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다른 도구들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 네스캔이라고 하는 상용 스캐너 도구를 공격자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사서 쓰기도 하고 뭐 크랙된 버전을 사용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VM웨어의 ESXi는 사실은 리눅스거든요. 근데 리눅스인데 이게 윈도우에서 랜섬웨어로 이 감염시킨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건을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ESXi 아그나 로얄이나 뭐 이런 ESXi를 노리는 랜섬웨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건에 투입이 됐었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M의 ESXi 서버를 어떻게 장악했는지의 순서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아까 들어와서 관리자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 대한 계정 정보를 획득을 했겠죠. 그리고 ESXi를 사용하는 시스템 그 조직에서는 vCenter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 관리합니다. vCenter는 뭐 윈도우에 설치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윈도우에 있는 vCenter vCenter가 설치되어 있는 그 vCenter 서버에 RDP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ESXi 서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뭐 한 10개, 20개 이렇게 다수의 시스템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ESXi의 서버들의 SSH를 다 활성화시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vCenter에 그 기능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고 공격자는 RDP로 들어와서 GUI 제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손쉽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ESXi의 서버들을 다 활성화를 시키고요.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ESXi의 로그인은 아까 앞에서 봤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과는 별도의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트 권한의 계정이 필요할 텐데 이거를 위해서 공격자가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키로거 같은 프로그램을 관리자 PC에서 사용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루트 계정을 얻게 되면 각각의 ESXi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SSH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SSHFS라고 하는 그 SSH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윈도우에다가 마운팅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보셨던 최초 침해됐던 윈도우 시스템이나 vCenter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관리 서버에 ESXi 서버들의 파일 시스템이 다 마운트가 되는 거죠.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F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마운트가 쭉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랜섬웨어는 윈도우용 랜섬웨어가 도는 거죠. 그렇지만 리눅스 쪽의 파티션이 SSH로 마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시스템들까지 다 암호화가 됐던 이런 사례였습니다. 어떤 랜섬웨어였냐? 윈도우에서 흔하게 많이 사용이 됐던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랜섬웨어였고요. 크라이시스 역시 라스 형태로 제공되는 랜섬웨어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크라이시스 랜섬웨어 걔네들한테 빌더를 사서 여기에 확장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감염시키고 싶은 그 대상 파일, 내 확장자도 내 마음대로, 그다음에 그 랜섬 노트도 내 마음대로 다 지정을 해서 커스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했던 크라이시스 랜섬웨어로 활용이 됐고요. 저희가 최초에 예상했던 ESXi를 노렸다고 생각했던 ESXi 아그나, 그다음에 로열이나 아키라 같은 랜섬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확장자도 FL26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는데요. 요거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관련된 TI 정보나 인터넷상에서도 기존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확장자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안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국산 제품은 아니었고 외산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윈도우에는 이미 윈도우 디펜더가 동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탐지가 안 됐을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탐지가 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 작업을 하고 변종을 만들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탐지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공격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보안 제품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가 오늘에는 키워드를 안 넣어드렸지만 BYOVD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보안 제품을 비활성화하거나 무력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여기서는 그 방법까지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형태의 백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공격자는 RDP로 GUI 제어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 관리자를 가서 해당하는 AV 솔루션의 서비스를 그냥 중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AV는 그냥 무력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관리형에서는 개별 단말에서 비활성화를 하지 못하도록 비활성화 시에 특별한 인증을 요구하는 형태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백신이 그냥 꺼져버린 형태가 됐고요. 백신이 꺼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 윈도우 디펜더가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공격자는 디컨트롤이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윈도우 디펜더를 비활성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AV 제품이 있지만 보안 제품이 있지만 얘네들이 다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동작을 제대로 못한다는 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조직에서도 이런 AV 솔루션들이 제대로 잘 설치는 되어 있지만 제대로 잘 동작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랜섬웨어 대응 방안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랜섬웨어 피해 단계를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마이터의 어택 프레임워크의 택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APT 공격과 똑같은 방법을 쓰고 마지막에 랜섬웨어를 실행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마이터 어택의 택틱에는 14개의 택틱이 있습니다. 이거를 4단계로 저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0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0단계를 보면 0단계는 공격자가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사전에 백도어도 준비하고 랜섬웨어도 안 걸리게 준비하고 또는 악성 코드 배포하기 위한 서버도 준비하고 또 공격자들을 스캔해서 타겟을 확인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TTP를 파악을 하는 거죠. 저희 회사에서도 T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공격자들에 대한 다른 데서는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면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밖에 수동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1단계가 되면 이제 공격자가 최초에 침투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사이트를 방문해서 감염되기도 하지만 공격자가 우리의 오픈된 포트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사실 우리가 보안은 막을 수 없습니다. 100%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1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완벽하게 막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문제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 1, 2, 3, 4 다 마찬가지지만 공격자가 최초 시스템에 성공한 이후에 관리자 계정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RDP나 SMB나 WMIC, VNC 같은 내부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들을 이용해서 레터럴 무브먼트를 수행을 하잖아요. 사실 2단계까지 가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 피해는 단순 웹 서버에 그칠 거고요. 단순 이메일 서버에 그칠 거고요. 단순 PC에 그칠 거예요. 근데 레터럴 무브먼트가 막히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손해까지 입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2단계를 확실히 막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단계를 막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3단계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3단계에서는 거의 피해가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레터럴 무브먼트가 진행된 이후의 단계는 공격자는 대부분의 내부 관리자 수준의 권한을 다 획득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사실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복구 솔루션으로 미리 데이터들을 백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랜섬웨어 사건들 제가 4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여기 조직들의 문제점을 보면 사실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각각 다르지만 내부 전파에 사용된 게 해당 시스템들의 OS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들을 이용한다는 거고요. 계정 관리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다. 4개 회사 모두. 그리고 소개시켜드린 4개 회사 이외에도 사실 이거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서버에 대한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데요. 한 서버가 해킹당하면 서버팜이 다 문제가 되는 상황.
그리고 내부 관리자가 해킹당하면 그 내부 관리자가 사용하는 서버 전체가 장악되는 상황. 이 상황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는 거고요. 이 부분을 잘 보호를 하지 않으면 레터럴 무브먼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증가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좀 드리면 일단 2022년도에 랜섬웨어 수익금이 확실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거의 반토막 나는 거의 1조 원에서 5천억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3년도에 나타나는 랜섬웨어 공격자들의 동향이라든가 또 피해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랜섬웨어를 유효한 가장 위험한 형태의 공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외부에 노출된 서버를 적극적으로 해킹하고 또는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킹을 하고 랜섬웨어를 배포하는 단계까지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랜섬웨어를 단순 그 해당 시스템 한 대에서 그치면 사실 피해가 작지만 레터럴 무브먼트까지 일어나면 피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 레터럴 무브먼트 단계를 잘 막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단계를 막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들어오면 내부 사용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이고요. 이런 것들은 기존의 악성 행위를 잡는 형태의 백신이라던가 또는 EDR 같은 걸로도 사실은 탐지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한 컨셉이 XDR이라고 하는 제품을 이용을 하면 이런 형태의 컨셉을 내부 사용자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침해 사고는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침해 사고를 분석한 경험을 보면 침해 사고에 당한 업체가 그 다음에 같은 공격자에게서 다시 재발되고 하는 형태들을 많이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해 사고는 반드시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안적으로 아주 자만하고 있는 업체들에서도 사고가 난 거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이 눈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복구 전략이 사실은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고가 나면 아까 네 번째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공격자한테 사고를 당하고 협상을 해서 그치게 되면 물론 당장은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다시 재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인 파악을 명확하게 하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자체적으로 분석하셔도 좋고 저희 같은 분석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파악을 하시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